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는데 국수본은 두 부서가 협조해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형사과장이 여청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강력팀장 이후 첫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 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로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체육단체가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청조기를 두른 채 끝까지 출입문을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극기와 청조기 배지를 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은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해 특수 강요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현장 경찰관을 조롱한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하고 길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 중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을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7선거구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어제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종혁 의원 26,727표, 국민의힘 안계일 후보 26,643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85표 차에서 84표 차로 한 표 줄었습니다. 투표지 사태 특검 추천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동수로 꾸린 기구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놓고 긴 대치 국면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동수로 꾸린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전원 협의회에서 3명씩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인은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평행선을 달려왔던 여야는 물밑 협상부터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면서 전광석화로 합의문까지 작성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해온 대한변협 등 3자 추천 방식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관문격으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서 각각 명분을 챙겼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민주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며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50일 넘게 공전해온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선관위 특검 합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이달 안에 선관위 특검법 통과를 위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오는 23일까지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산자위 등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정 후보까지 발표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검 합의를 고리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국조특위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 만큼 오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려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영국 런던에서 하반기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엽니다. 이번 언팩에서는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 시리즈 3종과 갤럭시 워치 신제품,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글래스가 베일을 벗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을 발표합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속 시장 금리도 상승하면서 연체율이 얼마나 상승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연체율은 0.61%입니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2024년 잠정치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 순자산이 3% 이상 늘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오늘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를 통해서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다음 달 10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K디스플레이 2016 취업 진로 박람회를 엽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23개 기업이 참가해 취업과 진학을 지원합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면서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마지막 회생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까스로 회생 계획안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한 홈플러스 측 즉시 항고를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그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2천억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마련 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기로 했고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사유였던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즉시 항고 하루 만에 빠른 결정을 낸 거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후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2개월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 이제 남은 건 수정된 회생 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의 심리와 의결 절차. 법원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 집회 기일을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합동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며칠째 치솟던 불길과 연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도 나흘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소방 대응 단계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에서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화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건물 내부,
특히 불에 탄 6층과 7층을 중심으로 온도를 확인해가며 진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정비 등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송시연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강한 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물류창고에 많은 가연물이 쌓여 있어 화재가 크게 번졌고 강한 복사열로 방화 셔터가 녹아내리면서 방화 구획이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지점에서 인근 구역으로 연소 확대가 저지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천장 높이가 10m에 달해 가연물 윗부분과 안쪽까지 소방용수가 침투하기 어려웠고 지상에서 뿌리는 물이 불이 난 건물 6층과 7층까지 닿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4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기울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통해 무자격이던 21g이 관저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전 차관과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 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오해로 인 홍해까지 봉쇄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해 남부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려던 초대형 유조선 신융양호가 유턴해 수에즈 운하로 향합니다. 전날 사우디 서부 얌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나오다 항로를 되돌린 겁니다. 인도행 원유 70만 배럴을 싣는 로도스호도 비슷한 시각 경로를 180도 돌렸습니다. 사우디 항로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실제 유조선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 후티는 해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한다며 해당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نؤكد على حق شعبنا العظيم في مواجه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والتصعيد الشامل بالتصعيد الشامل وتثبيت هذه المعادلة. 후티 반군이 얌부항의 관문인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역까지 봉쇄할 경우 바닷길을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아예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수개월 동안 홍해를 지나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일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에 나설 경우 미군이 대응하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It might happen, but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 넘게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피격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2주 동안 미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다친 미군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측은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은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모두 3발이나 날아왔는데 체육관과 경납고에 이어 미군 숙소까지 강타했습니다. 미군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Well, we feel very badly, but you know those great people, those great patriots were out there fighting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당시 다친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휴전이 깨지면서 2주 만에 중동에서 미군 10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부분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96%가량이 임무에 복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방부가 미군 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군 측은 사상자 수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피해가 늘면서 트럼프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You know, when service members are killed, you do have some political pressure to respond. 이란 역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게 다쳤다며 확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추가로 전투기를 급파했고 이란도 주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1일 미 국방부가 이란전으로 인해 예산 고갈 위기에 빠르게 몰리고 있으며 일부 핵심 예산 항목은 몇 주 안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무겁게 꾸짖었는데
다만 친모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할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을 오랜 기간 겪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한 겁니까? 어린 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을 6년 동안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모 A씨.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건 물론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한 채 각종 수당까지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 데다 죽은 뒤 최소한의 장례도 거치지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7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A씨가 딸을 임신했던 시기 우울증이 더욱 극심해지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시신 은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부분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살인 범행이 발각되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염려해 B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두 사람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로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경찰이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식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점수를 취득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됐는데 이렇게 취득한 점수는 대학 입학과 졸업, 장학금 수령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에서 기다리던 여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대리시험 브로커 20대 남성 A씨가 시험에 대리 응시할 여성에게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전달한 겁니다. A씨 일당의 중국 총책은 중국 SNS에 토픽 시험 고득점을 광고해 의뢰자를 모집했습니다. 한 사람당 약 10,000위안에서 35,000위안, 우리 돈으로 200에서 800만 원 정도면 대리시험 의뢰가 가능했고 대리 응시자들은 건당 8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당은 의뢰자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선발해 시험 감독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귀에 넣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시험 점수는 대학 입학이나 장학금 수령 등에 부정하게 사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토픽 성적을 악용하여 무자격 상태로 체류 자격을 얻거나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까지 하였습니다. A씨와 대리시험 의뢰자 등 1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고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공급한 전달책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이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어제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농협중앙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농협중앙회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 3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 1번 출구 일대 400m 구간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간계 바둑 최강 신진서 구단이 인공지능 카타고와 3국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2판이나 이긴 건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바둑 실력도 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국대 인공지능의 새로운 수에 흔들리며 완패한 신진서 구단. 이국대는 초반 대형 정석으로 변수를 줄이고 중앙 전투에서 과감하게 싸우며 4집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3국에서는 인공지능처럼 둔다고 해서 신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신진서 구단답게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초반 포석부터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두터운 수를 두며 유리한 형세를 지켜갔습니다. 종반 끝내기에 들어가기 전 10집 정도를 계속 앞섰고 결국 221수 만에 11집 반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위기를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더 잘 둔 판은 상국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바둑을 이겨서 뿌듯한 기분이 든다는 건 훨씬 어려웠던 이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던 알파고 버전보다 지금의 바둑 인공지능은 석점 이상 강합니다. 때문에 2점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2번이나 이겼다는 것은 사람의 바둑 실력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 됩니다. 2점으로는 인공지능에게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2승을 거둔 신진서 구단은 1억 원이 넘는 승용차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2점에 제가 6집 반을 준다면 아마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될 것 같고 한 2집이나 3집을 준다면 불가능까지는 않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사는 사람이 2점으로 이긴 만큼 인간에게 조금 더 불리한 대국 조건으로 인공지능과의 다음 대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레서 판다가 국내 최초로 자연 번식을 통해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당분간 직접 만날 수 없어 성장기를 담은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영상을 이영원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엄마 레서 판다 품에 파고든 새끼 2마리가 꼬물거립니다. 용감하게 기어 올라가 보지만 이내 떼구르르 굴러 발라당 뒤집어집니다. 지난달 19일 태어난 아기 레서 판다 2마리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레서 판다는 번식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소음에 예민한 데다 살이 찌면 새끼를 낳지 않아 체중 관리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임 기간마저 1년에 2, 3일에 불과해 번식 기회 자체가 적습니다.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물이거든요. 궤절 번식이라서 번식기가 지나고 나면 1년 동안 그냥 번식을 하지 않으니까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에 서울대공원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번식 공간을 곳곳에 제공하고 어미 레서 판다 리안이 좋아하는 죽순을 공급해 영양과 체중까지 챙겼습니다. 이 같은 헌신 끝에 태어난 새끼 레서 판다들 역시 사육사 출입마저 최소화하며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걸 고려해 예방접종을 마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외부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시민들이 당장 만나볼 수는 없지만 레서 판다들의 성장기를 담은 영상을 차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권이 갖는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지수에서 한국이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민권 거주 자문 회사 헨리앤드 파트너스가 현지 시간 21일 공개한 헨리 여권지수 20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국의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어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도 한국과 공동으로 2위입니다. 미국은 10위로 나타났는데 20년 전인 2006년에는 1위였다가 순위가 하락한 것입니다. 공동 순위를 포함해 미국보다 상위인 국가가 36개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7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끝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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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등의 내란의 잔재 그리고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담 신중으로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밤사이 만들어진 비구름이 중부와 호남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경기도 평택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하루 최고 80mm 이상, 충청 지방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입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충청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청주의 기온 27.2도, 부산은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